이번 주 문제는 상당히 실무적이면서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될 우리 감정평가사법의 이제 핵심적인 논제들을 출제를 했습니다. 다음 주 12점 문제는 제가 벌써 오늘 카페에다 올려드렸는데 판례 5점씩 해가지고 12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 연습하시려면 엄청 힘드실 건데 해도 잘 연습을 해두셔서 내년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우리 3법 그다음에 행정법 판례를 뽑아가지고 출제를 했으니까 잘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번 문제에서는요, 실제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최근에 우리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적성성 검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논의를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이제 문제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징계에 관련된 이런 쟁점이 최근에 많이 이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세 사기 해가지고 실형으로 언론에 보도 보니까 실형으로 4년이 나왔더라고. 그렇죠? 4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감정평가사 물론 합격하면 좋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일은 교도소에 담장을 걷는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잘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번 문제에서 이제 감정평가사 징계 관련된 요런 쟁점이 이제 출제가 됐는데, 실제 이제 행정절차법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법에 있는 징계 절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여기 이제 과거의 기출 약술로 3조 8조 감정평가사법 3조의 감정평가 기준과 제 8조의 타당성 조사 약술로 10점이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게 좀 더 확장돼서 나오면은 타당성 조사의 절차,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위반 행위까지,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징계 사유와 절차 이르기까지 그렇게 확장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잘 받으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물음 2번에서 감정평가사법에 별도로 있는 징계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징계 절차는 관련된 쟁점 중에서 실질적으로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외워서 쓸 수 있느냐, 요것이 이제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행령이 잘 안 나오는데 이 감정평가사법의 이제 시행령 관련된 규정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최근에 39조에 의해서 명단 공표 나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명단 공표를 통해서 징계에 관련돼서 우리가 7대 자격사 중에서 유일하게 징계 처분이 실질적으로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게끔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이제 관건으로 이제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그러한 취지로 출제를 한 거고요. 자, 2번 문제에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원래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란 법률 제 37조에서 지금 현재 성실 의무가 25조, 26조, 27조가 하나의 성실 의무 규정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가 이게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서 2016년 9월 1일자부터 이게 분법이 돼서 부동산 가격공시법하고 감정평가사법이 분법이 되면서 요게 25조, 26조, 27조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5조 성실 의무 관련된 거 요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받으실 필요가 있겠고, 26조 비밀준수 의무, 27조 명의대, 여기서 명의대와 부당행사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모두 원고 패소, 국토부 장관 승소 이렇게 돼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의대여가 이제 여기에 기출문제로 몇 번 나왔는데, 이게 명의대여가 아니라 부당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취소했다. 자, 그랬을 때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포인트로 여러 차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29조 별표 3 관련돼서는 우리가 대통령에 있는 별표는 법규성이 있고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는 법규성이 없다. 이게 이제 일반론적인 우리 학계와 판례 주류적인 태도인데, 이게 협의 소유과 연결돼서
대통령령에 의한 별표는 법규성이 있고 그 다음에 협의소속이 있는 곳으로 종전에 이제 협의소속의 판례는 시행기 측에 있는 별표는 법규성이 없고 그 다음에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협의소속이 없다. 이게 이제 종전의 대법원 판례 협의소속에 대한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2003년 윤리판례사가 나오면서 시행기 측에 있는 별표라 하더라도 법규성이 없지만 법규명령과 관계없이 향후에 가중처벌의 전제요건이 되는 경우는 이를 협의소속으로 다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판례가 나와서 그 판례와 연관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포인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명의대와 부당행사는 최근 10년치 3번 출제됐습니다. 3번이나 출제돼서 명의대와 부당행사 어떤 것이고 이에 따른 자격 취소의 권리구제, 그쵸?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이제 그런 그 취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법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제 청문 관련돼서요. 이것도 이제 직접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의 청문과 이게 그 22조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법에 이제 45조 청문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징계위원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이제 사법에 있는 청문제도는 부정한 방법하고 설립인가 취소 2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밖에 없는데, 행정절차법에 있는 그 청문에는 신분 자격 박탈, 그러니까 우리 자격 취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등록 취소 같은 경우도 사실상 신분 자격의 박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이 행정절차법에 있는데 우리 법제에서는 청문이 2개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관리 징계위원회 최근에 있는 쟁점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실체 하자는 없는데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 인용될 수 있느냐,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아주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문 기일이 원래 이제 10일 전에 그 도달하게끔 해야 되는데, 자, 5일 전에 도달했다 그랬을 때 우리 국밥집 할머니 사건이죠. 그래서 청문장에 출석을 해서 자진 출석을 해가지고 신세한탄을 다 했다.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소명을 했다 봐서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대법원 판례 요거 해서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판례 여기 등장하는 판례 5개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 연관성 있는 판례 같이 정리를 했는데요. 뒤에 맨 뒤에 자료 보시면 2026년 대비 영기 11주차 합격을 부르는 판례 쟁점 정리에서 여기 이제 등장은 안 했는데요. 2019도 3595 사건이 있습니다. 이 쟁점이 뭐였냐면은 이 성실 의무 관련돼서, 그쵸?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의 타인의 의뢰와 감정평가를 어디로 인정할 것이냐, 그쵸? 제3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한 이런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 이제 부동산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죠. 거기서 형사처벌 대상인 고의로 잘못된 평가 범위는 어디까지일 것이냐, 그죠? 그 다음에 양벌 규정은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 이런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리의 적용은 성실 의무는 뭐냐, 우리 37조 지금으로 보면 우리 법 제25조의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한 감정평가, 요게 과거에 부동산 공시법 제37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문헌상 특정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의뢰뿐 아니라 일반 제3자의 이것도 포함되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쟁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평가가 단순한 계산상의 오류에 한정하지 않고 그 규정,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각종 감정평가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또는 신의 성실에 위반했을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도 포함하여 객관적인 타당성을 상실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양벌 규정에 관련된 우리 지지미 사건 한번 여러분 예전에 과거에 나왔던 판례죠. 지지미 사건에서 우리 종업원이 우리 선관 의무, 종업원에 대한 영업주의 선관 의무를 다한 경우는 이제 면책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양벌 규정에 대한 상당한 주의 의무와 감독,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죠.
자, 판례에서는 성실 의무의 범위가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제3자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도 성실 의무 적용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제에 있는 제3자의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래서 저는 이 입법 당시에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법의 3자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평가사가 돼가지고 평가가 발송됐을 때, 평가사가 발송됐을 때 이 3자의 범위가 넓어지면은 징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굉장히 그 손해배상 책임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게 높아져가지고 3자의 범위를 좀 국한해서 제한하려고 했는데, 대법원은 우리 그 감정평가사들은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자이기 때문에 일반 제3자에 대해서도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판시를 하고 있고요. 잘못된 평가에 관련돼서는 거기 이제 법리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쵸, 청탁에 따라 잘못된 평가한 것도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벌 규정에 관련돼도 법인도 대표이사, 소속평가사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사인지에 보면은 이 맨 상단에 그 당사자가 이게 평가 서명하고 그 밑에 바로 대표이사 날인하도록 돼 있어요. 대표이사도 그 항상 책임을 지게끔 돼 있고, 밑에 이제 심사자 해가지고 서로 요즘 심사를 안 하려고 그래. 옛날에는 그냥 심사자는 별로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심사자도 이제 책임을 묻게 되니까 서로 이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이제 전산으로다가 이렇게 발송하려면 이제 전산으로 이제 심사,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심사 그 사인을 이렇게 인증을 해야만 이제 발송되게끔 그렇게 또 제도를 또 바꿔놨긴 했죠. 어쨌든 지금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건에서는 특정 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을 높게 산정하다는 청탁을 받고 정상적인 평가절을 거치지 않고 부당한 평가를 했다. 그래서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평가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평가에 해당된다, 형사처벌이 된다, 이렇게 봤고요. 법인인 감정평가사 소속 감정평가사 위법 행위에 대해서 충분한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벌 규정으로서 형사처벌 책임이 난다. 그래서 만약에 징계라든지 이런 거 잘못된 성실 의무 위반으로 나온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제가 요번엔 출제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요 제3자의 범위를 넓힌 요 판례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시사점은 성실 의무 적용을 굉장히 확대했다. 즉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의뢰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제3자의 의뢰까지 포함해서 감정평가사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했다는 측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 기준에 있어서 잘못된 평가가 단순 오류 정도가 아니라 감칙이라든지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서 공정성 있는 합리성이 결여됐다. 그러면 감정평가는 잘못된 평가다, 잘못된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법인 책임도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상당한 주의 감독,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강화됐고, 실무적으로 성실 의무를 다해야 되고 청탁이나 외압에 따른 평가 왜곡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이제 처벌된 사례는 없는데, 우리 감정평가 우리 그 성실 의무 맨 마지막 조항에 보면 그 특정 금액을 요구하거나 청탁하면은 무조건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 뒤 조항을 보면 그게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요번에 그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그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던 규정 중에도 하나예요. 그렇죠? 그거를 전세 사기 할 때 높게 평가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따라 이제 처벌을 되게 되는 그래서 되게 요번에 실형으로 4년인가 나왔더라고요. 언론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감정평가해서 항시 여러분들이 교도소에 담장을 건다 생각을 하고, 그쵸?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례, 이거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성실 의무 관련돼서 2020도 41689 요것도 감정평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성실 의무에 포함되느냐, 그쵸? 이것도 우리가 항상 2기, 3기, 1기, 2기, 3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판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 3페이지 보시면 소속 감정평가사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에 법인에게도 성실 의무 위반을 물을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 하고요. 자, 가징금의 부과와 같이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을 했는지와 이게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의결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가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한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득점 포인트가 됐습니다. 자, 판례는 어떻게 왔냐면은요, 감정부가 법인에 우리가 지금 이제 과거에 37조, 지금 규정에 이제 25조 규정이죠. 자, 25조 성실의무 25조 규정에 보면은 25조 규정에 이게 법인, 그쵸? 법인 그 다음에 그 감정평가사, 그쵸?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실의무 25조에서는 법인뿐만 아니라 해당 감정평가사 모두 성실의무 위반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판단했는데 위법한 평가 행위로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감정평가 범인의 관리 감독 책임이 중대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징계 의견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그 사에 대해서만, 그쵸? 징계위원회의 특징이 뭐냐면 징계위원회는 사에 대해서만 사에 대해서만, 그쵸? 징계위원회 회부하도록 돼 있지, 이 법인에 대해서는, 그쵸? 법인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회부 규정이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 보면은 원심을 그대로 인정을 했는데, 그래서 소속평가사가 잘못한 감정평가에 대해서 감정평가 법인의 관리감독 심사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을 했다. 그래서 법인에 관련돼서도 징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부분 하고요. 가징금 부과는 위법한 평가행위 잘못된 게이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과도한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그 과징금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했다. 그래서 사안에서는 원고 감정평가 법인은 소속평가사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했을 때 불공정한 평가를 하였음에도 관리감독과 평가사 심사 과정에 주임을 다하지 않았고, 따라서 성실의무, 지금법 25조죠.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따라서 국토부장은 이런 유법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감경사에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쵸? 재량권 일탈 남용은 없고, 대법원은 모두 상고를 기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은 감정평가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말할 것도 없고 법인 대표이사의 사인, 그 해당 평가사 사인 바로 밑에 법인 그 대표이사 날인, 예전에는 대형 법인들 같은 경우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데 지금은 서로 좀 잘 안 하시려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여쭤봤더니. 그렇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성실의무 위반 확대, 그죠? 성실의무 위반 확대에 대해서 본질적인 책임, 그렇죠? 형식적 의무가 아니라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본질적인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재량권 판단, 요거는 비교유랑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 시사점으로 보면은 내부적으로 철저한 품질 관리 유적 기준을 확립해야 된다.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요 판례 나온 다음에 우리가 적정성 검토 이런 것들이 또 법령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 의의로 보면은요, 결국은 감정평가 업계의 신뢰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쵸? 그래서 행정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고, 감정평가사의 관리감독 의무와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3도 727, 요거는 많이 보던 판례죠. 37조 2항, 지금으로 치면은 자격증 부당행사, 명의대여 부당행사 27조 규정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4페이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국토부가 이거를 명의대여로다가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빌려준 건 아니잖아. 홍길동 감정평가사라는 사람, 원래는 감정평가사인데 한석봉이라는 사람이 다 홍길동 평가사 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명의대여로 주장하다가 나중에 이제 부당행사로 바꿨어요. 중간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를 한 바가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해당 징계 처분이 공익 목적에 지나치게 가혹하다. 재량권 일탈 남용 이런 걸 주장했는데, 자, 그래서 자격증 부당행사의 의미는 이게
그 자격증 등록증 인가증을 양도되어가나 부당행사 하지 못한다. 지금 이제 27조 규정이죠. 여기서 부당행사는 본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거죠.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나 업무 수행을 하지 않고 법인의 운영에도 관여하였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금융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에도 소속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본래 용도 외에 형식적으로만 부당행사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재량권 일탈 남용에 있어서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의 침해 정도, 징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제도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중대한 위반 행위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지금 제가 국토부에서 자문 받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몇 년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 이금 징계가 2년 이내에 업무 정지잖아요. 근데 그거 바뀌기 전에는 1년 이내에 했어요. 근데 이분이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게 평가서가 그 수십 차례 발송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맥시멈으로 그 당시에 업무 정지 맥시멈이 1년이었거든요. 그렇죠? 1년이어서 그게 이제 그 대표적인 그 명의대여 형태로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명의대여. 그러니까 그거는 부당행사가 아니라 명의대여로 해가지고 맥시멈 이제 1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래서 평가사들 같은 경우도 해외에 나갈 때 그쵸 해외에 나갈 때 자기 평가서가 발송된다거나 이런 거가 있으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감사를 받게 되면 출입국 기록을 제일 먼저 해요. 출입국 기록을. 그러니까 여러분 합격을 한 다음에 평가서 뭐 내가 없을 때 평가서가 발행 완전히 그 명의대여 형태잖아. 그쵸?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판례 태도에서 보면은 원고는 이제 은행의 상근직으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근직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렇죠? 4대 보험을 다 받으면서 상근직으로 하면서 평가법인에 소속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 법인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단순히 명목성으로 법인 소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예전에는 이제 그 공시지가 업무를 하려면 52인 이상이 있었는데 해당 법인에서 예를 들자면 49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을 더 넣은 거죠. 그래서 50을 맞췄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명목상 법인 소속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격증 부당행사다. 그 다음에 그래서 원심에서 이런 사실관계를 볼 때 징계처분이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고 대법원도 우리가 법리오해, 사실오인 뭐 이런 것들 이 법이 없다 그래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안에서는 원고는 감정평가를 보유한 채 은행에 상근 근무를 하면서 실제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A 법인, B 법인 여러 법인에다가 그러니까 A 법인에 소속돼 있다가 또 뭐 B 법인에 있다가 형식적으로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본래 용도인 감정평가 업무 수행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법인의 요건 충족이나 외형상 등록을 위해서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37조 2항의 자격증 부당행사에 해당해서 이러한 징계처분 업무정지 2년이었거든요. 징계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 그래서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형식적 소속 관행을 차단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판례 나온 다음부터 우리 협회 정관을 바꿔서 금융기관에 소속돼 있으면 그냥 아예 아웃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법인에 소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거는 저기 매매업 빼고는 다른 거는 우리 정관에 돼 있지는 않은데 우리 법률에는 매매업만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협회 정관에는 적게 돼 있어요.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거, 그렇죠?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투자운용사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거는 못하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징계 재량의 범위, 비교 교량, 재량권 이탈 남용 여부, 그 다음에 시사점, 특히 자격증만 보유해가지고 그 법인의 그 소속만 유지한 거 문제가 된다. 그렇죠? 특히 이제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제 핵심이었죠. 그래서 제도의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 우리 감정평가업계 공안정국에서 최초로 나왔던 판례고 그 이후에 계속 누적된 판례가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모두 원고 패소, 국토부 장관 승소 이렇게 판결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청문 관련돼서 맨날 나오는 2000도 3337 판결, 그 다음에 9인후 28448 맨날 나오는 판결이죠. 그래서 여기서
유기장 영업화가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21조 4항 행정절차법 제3호에서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미에 대한 판단 기준, 그리고 청문서가 반송되었거나 당사자가 청문 이치에 불출석한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이 적법한 것이냐. 그렇죠? 자, 법리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이게 청문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걸 본 거죠. 청문의 필요성. 그래서 해당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 청문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당사자에게 의견 준수 및 유리한 자료 제출의 기회를 보장하여 이 법사의 이제 시정 가능성을 열고 행정처분의 신중성과 적절성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외적인 경우가 이제 성질상 의견청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청문을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청문 그 생략 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당사자가 불출석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차 위반의 효과, 그렇죠? 실체 하자는 없는데 절차 하자만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원심을 파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죠. 첫 번째, 두 차례 청문 통지를 발송해 반송되었고 공고까지 했으면 당사가 청문회 일시에 불출석했다 해서도 이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법리에 오해가 있다. 그래서 파기 완성을 했습니다. 사안에서는 결국 이 유기장 뭐 그렇고요. 피고 구청 같은 경우 두 차례 청문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되었고 이후 공고를 했으나 원고가 청문 시 불출석하자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곧바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랬을 때 청문 통지의 반송이나 불출석은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청문 없이 행한 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자, 판결의 의의 취사를 보면요. 청문제도의 본질, 그렇죠. 이게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적정한 확보를 위한 본질적 절차다 하는 거 하고요.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했습니다.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는 경우는 그렇게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고 당사자가 불출석이나 통지 반송만으로는 청문 생략을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공증연포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청 의무를 강조하고 실무적으로도 청문을 반드시 하도록 해야 된다. 특히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자의적인 청문을 생략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또 하나 판례 있죠. 청문서 도달 기간 하자 있을 때, 그렇죠. 이거를 치유되었느냐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 판례. 그래서 청문제도의 중요성 언급하고요. 청문서는 청문 7일 전까지 과거에는 이제 청문 이 판례가 7일 전까지 도달해야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10일로 바뀌었죠. 충분히 그 방어의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데, 그렇죠? 다만 행정청이 청문 도달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출석과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도달 기간 미준수의 하자는 치유된다라는 판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법리는 그런 법리가 있고,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행정청이 청문 도달기 지키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건 맞는데 원고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을 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했다. 그러면 청문서 도달기간 미준수라는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순히 도달기간이 7일에 미치지 못하다. 지금은 이제 10일로 바뀌었죠. 과거의 판례가 그대로 실었습니다.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것은 청문제도의 취지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래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는데요. 자, 사안에서 결국은 피고는 청문서 발송했으나 5일 전에야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심은 이를 들어 적법한 청문 절차가 결여되었다고 보고 취소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어떻게 돼요? 충분히 자기가 소명했다. 이게 국법적 할머니 사건 그런 내용이죠. 청문서 도달하게 하자는 치유되었고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 그래서 청문 제도의 실질적 기능, 즉 당사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으면 됐고요. 그다음에 절차자의 치유 가능성, 그러니까 일정한 경우 도달 기간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의견 진술이나 자료를 충분히 했다 그러면 하자는 치유되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해석에 있어서 청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절차자의 어떤 치유 관련된 기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요. 실무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청문 도달 기간 준수는 이제 꼭 해야 하지만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목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당사자의 권리 보호와 그 다음에 어떤 행정 절차의 어떤 실질적인 권리 보장, 형식적 유혹과 권리적 보장 이런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법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출제한 그 관련된 판례, 연관된 판례까지 다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고 다시 한번 1번 문제부터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현장 조사가 전혀 없이 이제 이런 게 문제죠. 보상 선례나 거래 사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평가서를 작성했고, 감정평가 기준일도 과거 2년 전 가장 부동산 가격이 높은 기준 시점을 했어요. 실제 지금 시점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과거에 2년 시점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타당성 조사, 그렇죠? 이 페이지 보시면, 자, 타당성 조서란 국토부 장관이 감정평가사 발급 후에 해당 감정평가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 또는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조사하는 걸 말한다. 이게 이제 원래 이제 타당성 조사가 처음에 이게 도입될 당시에 취지는, 입법 취지는 뭐였냐면, 이게 제도 개선 같은 거였어요. 타당성 조사가 처음에 들어올 때, 그렇죠? 처음에 이게 이제 법에 들어올 때는 이게 제도 개선으로 처음에 들어왔거든요. 제도 개선.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징계 예비 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비 단계로 해서 반발이 심한 거죠. 지금 업계에서 저는 그래서 이게 들어올 때부터 이거 삭제해야 된다. 이 규정 이게 타당성 조사 들어오면은 이게 나중에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상하게 쓰이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삭제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이제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타당성 조사 들어가면은 이제 징계 예비 단계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평가사 된 다음에 확인서 쓰라, 그렇죠? 그러면서 최대한 버텨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확인서, 이게 이제 확인서 쓰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타당성 조사가 착수,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러분이 징계위원회에 끌려 들어가는, 그렇죠? 중요한 단초가 되는 그런 내용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타당성 실시 요건을 보면 이 페이지 밑에 47조 지도감독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사무소 출입, 검사, 49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 이해관계에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타당성 실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가사가 다 제출하라 이러면 이제 쫄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타당성 조사 생략 요건, 물론 이제 당연히 재판의 계류주의거나 또는